과거 한국 무기에 대해 고방귀를 끼며 무시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울을 향해 손을 내밀며 한국 장비를 팔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의 철저한 반전은 사람들에게 건불 10년이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국제 여론장에는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냉소와 조롱이 가득했지만 단 천일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공수양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폴란드가 18조 하나의 거금을 들여 한국 군비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유럽 각국이 보여준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독일인들은 오만함이 가득한 얼굴로 비웃으며 왜 그런 아시아산 물건을 사느냐고 폴란드인들에게 따져 물었고, 프랑스인들 역시 공개적인 비아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본부 내에서는 폴란드를 향해 배신자라는 논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유럽 공동기금의 보조금을 받는 국가가 그 거금을 유럽 본토의 방산 거물들에게 쓰지 않고 오히려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이 당시 브룸셀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3년 뒤인 오늘날 전 세계는 황당하면서도 진실한 권력 이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압적인 자세로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조 5천억 하나의 수표를 들고 달려왔고, 루마니아는 1조 4천억 하나의 예산을 들고 합류했으며, 심지어 발트의 전초기지인 에스토니아조차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가장 역설적인 것은 유럽연합이 올해 초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244조 하나라는 대규모 예산 항목을 편성하며 이 돈으로는 반드시 유럽산 무기만 구매해야 한다는 철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자명합니다. 한국이라는 이질적인 존재를 철저히 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규칙 제정자들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왜 유럽 회원국들은 이 강성 금지령까지 무시하며 한국 무기의 품으로 전신전령 뛰어드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과거 저 가품으로 치부되던 한국 국방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유럽 열강들로 하여금 이러한 굴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쓰는 이 한류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202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매체인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군공개를 뒤흔들 만한 심층 보도를 냈습니다. 해당 기사는 유럽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무기 조달 출처에 대한 권위 있는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실질적으로 미국을 핵심으로 하고 유럽 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군사적 생사 동맹입니다. 그 기저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고 잔혹합니다. 즉, 러시아가 어떤 회원국이라도 타격하면 전체 회원국이 한 마음으로 연합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이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도의 민감성을 띤 이 유럽 국가들의 구매 목록에서 1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최강 무력을 보유한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2위의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이 놀랍게도 전통적인 군사 강국인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프랑스가 군공 분야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합법적인 핵 보유 대국일 뿐만 아니라 독자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는 나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 추진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최첨단 핵 잠수함을 제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시작된 이래 프랑스가 무기를 수출해 온 역사는 100년이 넘으며 뿌리 깊은 전통적인 군무 패권국입니다. 그런 거물과 한국이 대등한 위치에 섰다는 것은 그 이면에 담긴 전략적 함의가 예사롭지 않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보면 2020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고작 3조 하나 수준의 초라한 상태였으며 세계 각 축장의 태입을 위해서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순위는 10위권 밖이었고 그저 이류 군공 참여자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한국의 구군을 바꾼 특이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한국의 방산 수출은 화산 폭발처럼 분출하며 순식간에 17조 3천억 하나로 치솟았고 단 1년 만에 성장률이 무려 6배에 달했습니다. 원래 3조 수준에서 맴돌던 나라가 갑자기 17조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2023년에도 이 기세는 13조 5천억의 고점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2024년에 잠시 조정을 거쳤으나 2025년에 이르러 수출액은 다시 강력하게 반등하며 22조 하나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추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미 2026년의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29조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만에 한국 방산산업의 수출 규모가 거의 10배에 가까운 계단식 도약을 이뤄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른 지주산업과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5년 만에 갑자기 10배로 폭등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논리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성장의 진앙지는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단일 국가로서 한국 방산 수출의 46%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절반을 책임졌습니다. 2022년부터의 계약 총액은 폴란드 한 곳만 해도 놀라운 수준인 30조 하나를 넘어섰습니다. 동유럽을 호령하는 K 주력 전차, 아시아 화포의 왕으로 불리는 K9 자주포부터 경전투기 FA-50,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기업들은 전 품목을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이른바 방산 4대 거물이에게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LIG넥스원까지 이 4대 천왕의 2025년 영업이익 예상치는 이미 5조 2천억 하나에 달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그들의 수주잔고로 100조 하나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개념 하나를 설명하자면 수주잔고는 이미 주머니에 들어온 현금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정식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비유하자면 미슐랭 식당에 손님이 아직 앉지는 않았지만 100개 테이블에 예약이 꽉 찼고 예약금까지 지불된 상태와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 100조 하나의 부는 강물처럼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한국은 단 5년 만에 프랑스가 100년 동안 쌓아 올린 해자를 다 건너온 셈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도전에 직면하여 유럽의 노련한 귀족들이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포위 반격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의 시각에서 선다면 이 불안함 뒤에 숨은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대륙에는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같은 세계적 거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일어나 수십 년 동안 전차와 전투기를 만들어 왔으며 본래 유럽 앞마당의 강산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반대편의 한 동아시아 국가가 그들의 안방에서 거의 모든 일감을 가로채 가고 있으니 이는 자존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유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올해 3월 가장 음험한 회심의 일격균인 EDIS 프로젝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럽 국방산업 전략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지역 평화를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핵심 논리는 한국 기업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내용은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게 군비 확충을 위한 244조 한화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되 매우 가혹한 진입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즉 구매하는 무기 부품의 65% 이상이 반드시 유럽 본토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생활 속의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용관리비로 각 가정의 현관문을 교체해 주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입대위 회장이 발표하기를 이 보조금은 단지 내에 있는 회장과 사이가 좋은 특정 업체에서만 사야 한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비록 길 건너편 다른 단지에서 파는 현관문이 품질도 더 좋고 가격도 싸며 방범 등급도 훨씬 높더라도 우리 단지 소속이 아니라면 그 돈을 받을 수 없게 한 셈입니다. 한국은 지금 바로 그 길 건너편 가구점 부릅니다. 가성비가 아무리 무적이라 해도
이러한 배타적인 폐쇄 회로가 존재하는 한 한국 무기는 마땅히 도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튀르키예 같은 비유럽 연합 회원국들도 모두 이 높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스웨덴 사부 사회수장은 심지어 유럽의 무기는 유럽인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거의 대놓고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유럽 군공계는 당시 그들만의 독점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며 환호했습니다. 이 정책의 위력은 2025년 11월에 즉각 나타났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큰 주목을 받았던 오르카 계획 잠수함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조 하나 가치의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경쟁 상대는 세계 정상급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하나오션과 스웨덴의 노련한 사부였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오션이 제조한 잠수함은 한국 해군에서 수년간 복용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적이었으며 한국과 폴란드는 이미 수십조의 협력 기초가 있어 신뢰관계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스웨덴 사부의 역전승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설명은 매우 공식적이었습니다. 스웨덴 측 제안이 발트해 작전 환경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이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스웨덴이 유럽연합 회원국이기에 EDIS 프로젝트에 저렴한 자금을 막힘없이 동원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패배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분과 진영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조차도 이것이 성능의 경쟁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이라는 이중 울타리 안에 있어 깊은 안보 및 금융협력을 누렸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군공이 보여준 끈기는 유럽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문이 잠기면 창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 제조를 요구한다면 한국은 그 흐름을 타서 직접 유럽에 생산 기지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현재 폴란드의 K전차의 핵심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이전하며 폴란드 특색의 맞춤형 모델인 KPL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들이 폴란드 경내 공장에서 출고되는 순간 그것은 자동으로 유럽산 신분을 얻게 되어 EDIS의 조건을 완벽히 우회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이 루마니아에서도 진행되어 K9 자주포 현지 공장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고배를 마신 지 불과 한 달 뒤인 2025년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번개 같은 기세로 폴란드와 5조 6천억 한화 규모의 추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폴란드 본토에서 천무 로켓 시스템의 유도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행정적 수단으로 대문을 봉쇄하려 해도 한국 군공은 뼈를 깎는 현지화 협력을 통해 창문은 물론 굴뚝을 통해서도 유럽 방산 체계 속으로 침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 가지 깊은 의문을 낳습니다. 유럽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고 미국에는 하이마스가 있는데 왜 이 국가들은 유독 한국에 열광할까요? 사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소위 인류 무기들은 이름만으로도 쟁쟁합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눈에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두 가지 필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살기는 바로 절망감을 줄 정도의 인도 속도입니다. 다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전과가 화려한 폭력범인데 그가 3년 전 옆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직도 나가지 않고 매일 밤 비명과 총성이 들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급히 방범 시스템과 방탄 유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독일 상점에 달려갔더니 주인은 3년 뒤에나 물건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상점에 가니 최소 2년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언제 문이 부서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3년의 기다림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지구 반대편의 한국 상점이 말합니다. 주문만 하시면 6개월 안에 집으로 배달해드리고 가격도 할인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실제 폴란드, 루마니아 등 국가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2022년 7월에 폴란드가 계약을 맺자마자 같은 해 12월에 첫 전차와 화포가 폴란드 열병식에 등장했습니다. 채 반년도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EH를 기다린다면 3년에서 5년은 기본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언급했듯 한국은 유럽 전장에서 시간차를 이용해 절대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두 번째 필살기는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로 실전 검증과 대비 논리입니다. 서방 무기가 정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냉전 종식 후 30여 년 동안 유럽에서는 대규모 고강도의 육권 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고는 있지만
그것은 최근 2년간의 일일 뿐. 그 전에 긴 세월 동안 그것들은 대개 실험실과 훈련장에서 대접받으며 자란 온실 속 화초이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38선 위에서 단 한 번도 전쟁 상태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탄생하는 날부터 전시장에 진열되어 사진이나 찍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에 터질지도 모르는 생사전망의 결전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K9 자주포를 예로 들면 이것은 진정 실전의 세례를 거친 장비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K9는 적의 갑작스러운 습격 속에서도 신속히 대응하여 압제 사격을 실시한 유일한 국산 병기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포연 속에서 단련된 화포의 신뢰성은 실험실 속의 발표 자료를 훨씬 능가합니다.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독일 전차는 겉모습이 화려하지만 가혹한 환경에서 모든 전투 기능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은 한국의 K군이다 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이고 유럽은 30년 동안 평화라는 환상 속에서 취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최신 세계 화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에 올랐으며 심지어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전통 강국들을 제쳤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핵무기가 없는 나라이며 이는 한국이 순수하게 재래식 전쟁의 하드웨어 실력만으로 세계 정상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속도와 실전 외에도 한국은 유럽 방산 거물들을 가슴 졸이게 만드는 기술적 파격가를 제공합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A7 전차의 수출 단가는 현재 400억에서 600억 하나까지 치솟았으며 생산 부족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K 전차의 단가는 약 200억 한화 수준입니다. 이는 같은 국방 예산으로 독일제를 사면 10대밖에 못 사지만 한국제를 사면 22대로 구성된 중형 철갑 기갑 부대를 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22대 10의 규모 우위는 승부를 결정짓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K전차는 시속 65km의 초고속 주행 중에도 5km 밖의 목표를 정밀 저격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3연사 급속 사격 능력을 갖추어 15초 내에 포탄을 쏟아붓고 신속히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고 빠지는 능력은 현대 대포병 레이더가 보급된 전장에서 곧 생명선입니다. 유럽 구매자들을 더욱 설득시킨 것은 한국의 상업적 진심입니다. 미국이 전투기를 팔 때는 엔진 덮개조차 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F-35를 샀더라도 비행 제어 소스 코드는 절대 금기 구역이며 고장나면 미국 전문가를 불러야 하고 개조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돈을 주고 차의 사용권을 샀지만 열쇠와 엔진룸의 권한은 시종일관 워싱턴의 손에 있는 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완전히 다른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무역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의 3,800개의 핵심 부품 기술을 전부 이전하며 심지어 유지, 보수, 수리 및 재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수합니다. 한국인들의 논리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쟁 발발 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원거리 보급선은 믿을 수 없으며 오직 본토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만이 진정한 안전장치입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품 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산 세트 메뉴라고 불리는 생태계입니다. 전차, 화포, 로켓, 전투기가 서로 유사한 데이터 링크와 정비 논리를 공유하는데 이는 마치 삼성 휴대폰과 시계의 생태계 연동처럼 소국들의 군수 지원 압박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물론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황혼론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유럽연합의 보호주의 벽은 높아지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국가의 생산 능력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이미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럽이 영원히 물량 부족에 시달리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의 이러한 폭발적인 기회의 창이 순식간에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권위 있는 분석에 따르면 유럽이 지난 30년간 군비를 축소하며 남긴 공백을 메우려면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장 건설이나 숙련된 기능공 양성은 단지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위협은 바로 문 앞에 있고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은 그 1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향후 5년에서 8년의 절대적 안보 진공 상태의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고효율로 가성비 있게 중형 육전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전략적 고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결코 광망한 꿈이 아니라 70년을 웅크려온 사냥꾼이 때를 기다린 결과입니다. 이는 제게 매우 숙명적인 색채를 띤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30여 년 전 한국은 러시아 구소련의 제자였습니다. 전차와 화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러시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기술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스승이었고 한국은 앳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가 만든 방패가 전선으로 보내져 스승이 내리치는 검을 막아내고 있으니 이러한 역사의 유머와 아이러니는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냉전의 잔광과 지형적 위기 속에서 갈고 닦은 저력입니다. 3년 전에 조롱 섞인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쟁쟁한데 3년 후에는 구매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평화의 배당금을 낭비하며 생산 라인을 철거하던 30년 동안 한국인들은 찬바람을 견디며 칼날을 갈아왔습니다. 이제 세계 질서는 재편되고 있으며 방산산업의 왕관은 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5년 만에 100년을 추월한 것, 이는 단순히 군공의 승리가 아니라 장기주의와 위기의식이 안일주의를 완전히 압살한 결과입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 세계 5위에 진입한 이 군공 괴물,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방산 수출의 황금 5년에 대해 여러분은 한국 방산 산업의 야심과 그것이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통찰을 가지고 계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견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와 권력이 교체되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